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조규형입니다. 네, 오늘은 특강으로 진로탐색 시간입니다. 진로탐색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군무원 사이버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에서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 그리고 각 군에서 사이버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사이버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향후 진로를 탐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 군무원, 사이버직. 먼저 사이버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군무원 사이버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군무원이라는 것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반적인 공무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군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무원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국가공무원법상에 있는 공무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곳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아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주민센터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뿐만이 아니고 뭐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죠. 군에서 일을 합니다. 군무원은 국방부의 직할부대, 정말로 다양한 부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정보사, 방첩사, 국통사, 의무사를 비롯한 등등 여러 군에 있는 부대들이 또는 부대 산하의 조직들이 이렇게 군무원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 해군, 공군의 본부와 예하부대에서도 군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을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군 전역을 하셨거나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군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특정직 공무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군무원을 분류를 하자면은 일반 군무원, 전문 군무 경력관, 그리고 임기제 군무원 이런 식으로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이버직은 일반 군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문 근무 경력관이나 임기제 군무원으로 일시적으로 뭐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군무원에 해당하는 사이버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반 군무원은 어떤 것이냐? 물론 군인들도 보통은 장교들 또는 하사관들 위주로 군인들도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물론 사병들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군인들도 하지만은 외부에서 민간인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 연구, 행정일반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군사 정보 등 총 47개의 직렬이 있고요. 이건 이제 매년 뭐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매년 바뀔 수가 있고 계급 구조는 군은 보통 뭐 2등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장교들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군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급의 형태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군사정보 등 이렇게 있는 총 47개 직렬 중에 하나로 2021년부터 군에서 사이버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이버직과 관련된 직렬을 볼 것 같으면요, 크게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군에서는 정보통신이라는 직군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도 사이버직으로 선발을 하기 전에도 이 정보통신 직군과 관련된 여러 곳에서 군무원을 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요. 일단은 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긴 하지만은 전기, 전기 설계, 발전기, 뭐 송전, 변전, 에너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군에서 당연히 전기를 쓰고 전기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군인들도 물론 이런 전자와 관련된 주특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군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의 직군 영역에 지도와 관련된 직렬이 있습니다. 지도. 군에서 엄청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도를 측량하고 편집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도들. 왜? 군에서 지도는 결국은 전시에 작전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와 관련된 것을 정보통신이라는 직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상과 관련된 것들도 정보통신 영역에 들어갑니다. 영상은 촬영이기는 하지만 촬영하고 그 촬영된 내용들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관리를 하죠. 사진 촬영, 현상인화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또 항공사진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 가지고 영상과 관련된 직렬에서도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정보통신 직렬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조금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신과 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군무원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가 없었던 시절에는 통신과 전산 쪽에서도 선발을 해가지고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통신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유선, 무선 통신 장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된 기기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정비하고 수리를 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통신 관련된 업무에서 수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있는 것이 아마도 전산일 겁니다. 전산 직렬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근데 뭐 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외부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또 업무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설계하고 뭐 통신 분석하고 체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들을 전산이라는 직렬로 해가지고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고 피해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수업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현대전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수행되기 전에 사이버전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당연히 군에서도 사이버전과 관련된 인력들을 최대한 고급 인력으로 모아서 업무를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라는 직렬이 생겼어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사실 사이버 보안이라고 해야 맞는데, 보통 그냥 사이버 그러면은 일반 필드에서도 사이버 그러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요새는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이버 스페이스 뭐 이런 거는 보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군에서 말하는 사이버라는 것은 보안이라는 단어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직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사이버전, 그리고 사이버 기반 업무, 사이버 IT와 관련된 것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안, 여러 가지 정보 사이버전과 관련된 기획, 정책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뭐 최고급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선발을 해서 군에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렬에 사이버 직렬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버직의 주요 업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사이버직은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대한 영역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선은 방어를 우선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죠. 그래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군사기관의 네트워크와 시스템들을 보호하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보호. 그 다음 또 필요하다면은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시스템 네트워크 설치 운영. 전산 쪽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요새는
관리자, 어드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보안 능력을, 보안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세팅이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하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요. 해킹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군 관련된 침해 사고 대응이 발생된다, 침해 사고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침해 사고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사이버 해킹 및 보안 관련된 제반 업무, 보안 관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안 수준을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사이버전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해킹에 대한 지식들도 갖춰야겠죠. 그래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을 하는 직렬이다, 해결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신분은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의 유사한 신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버직에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요, 물론 기본적인 보안 관제와 관련된 이런 업무, 그리고 기초적인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실제로 사이버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업무를 맡기다 보니 그중에는 또 실질적으로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필요한 업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급에 따라서도 뭐 살짝 다를 수도 있고, 뭐 제가 군의 내부의 자세한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특히나 우리 사이버 보안은 관련된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사이버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도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들 중에서 군에 현재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사이버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내부에서는 당연히 기밀을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죠?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같이 교류하거나 뭐 이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무원을 어떤 식으로 뽑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시험을 보고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군무원 시험에 군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격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공통 필수 자격으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군무원이라는 채용 절차에 응시를 하기 위한, 꼭 사이버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응시를 하기 위한 공통 필수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때 응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군무원 인사법 제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또는 공무원 임용 시행령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군무원은 군인이면서도 군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무원 인사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특별히 군무원 응시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모든 자료를 다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당연히 국방부에서 군무원 응시와 관련된 공고문을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 필수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18세에 대한 제한이 있다. 다음, 사이버 직렬은 그런데 조금 특이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국방부에서 게시해 놓은
군무원 선발과 관련된 공고문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사이버 직렬은 유독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면은 일단은 7급과 9급이 있는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7급은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고요. 보통은 9급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7급은 군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 직렬에서 기사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말은 좀 길겠지만은 기사 이상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관련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보통 군무원 다른 직렬들은 자격증 필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정말로 특수한 영역들을 빼고 없는데 이 사이버 직렬은 자격 요건을 이렇게 7급은 기사 그리고 9급은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기본적으로 요건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들은 보면은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되거든요. 자격증 취득자가 뭐 5%, 3% 이렇게 가산점으로 나오는데 사이버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산점은 없고 자격증이 아예 없으면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느냐면요. 일단 자 군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 사이버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 인력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이상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내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학습을 이미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사이버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인터넷 환경, 뭐 OS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다 새로 공부를 하면서 이에 대한 공격과 대응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히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100% 보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에 응시를 하기 위한 자격은 기사 이상, 그리고 9급에 응시를 하기 위한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사,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는 필기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우선 영어와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영어와 한국사 시험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사 자체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국사가 아예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걸로 빠져 있죠. 이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군무원 선발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가지고 자 7급에 응시를 하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급 사이버 군무원 응시를 하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4급 이상 취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토익, 토플, 탭스, 뭐 기타 뭐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자 7급이면은 57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9급이다라고 한다면은 4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을 해야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토플, 탭스는 토익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 관련된 점수 내용들이 다 이것도 역시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공고문 발표된 것에 보면은 각 영어 시험별로 종류별로 기준 점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을 해야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영어 점수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등급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군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 쪽에서 어떤 형태의 일을 하려고 한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우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점수 아무것도 없이 또 이제 대기업이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공 쪽에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또 한국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취업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스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군무원에 꼭 필요한 역량이냐라고 시비 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및 한국사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필기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사이버 직렬에서는 7급과 9급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7급은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고요. 9급은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급은 상대적으로 3과목,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 3과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학업을 다 마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정보보호 기본적인 개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정보보호론과 관련된 정말로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버데이의 특성상 뭐 여러분들이 충실한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군무원 시험은 필기로 가기 때문에요. 실습이 아니라 필기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보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네트워크 보안 과목, 저 나름대로는 난이도를 좀 쉽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서 네트워크의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참 되게 많이 뺐어요. 보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과목을 개설을 해놨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된 것들을 보면은, 이따 기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출제된 것 보면은 네트워크 기본 지식들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수업에서 다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급과 9급 이따가 문제를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7급이 난이도가 살짝 더 어렵기는 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7급에 있는 모든 문제가 9급보다 다 난이도가 더 어렵느냐, 내지는 9급에 있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전부 다 7급보다 다 쉽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급과 9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국어는 빼고요. 국어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우리 정보보안 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준하는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하고, 어쨌든 자, 필기시험 과목이 이렇게 7급은 4과목, 9급은 3과목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으면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자격증,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 3과목에 대해서 별도로 필기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7월 초, 이따 일정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7월 초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장소를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자, 채용 규모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뽑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 군무원이라는 직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 선발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그건 좀 오래된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한 23년부터 26년 정도까지를 볼 거고요. 7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9급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국방부, 육군, 해군, 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군별로 나눠져 있어서 선발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접수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응시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받을 때 국방부 따로 접수받고, 육군 따로 받고, 공군 따로 받고, 해군 따로 받고 이렇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해병대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해병대 별도로 TO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9급 같은 경우는 국방부, 육해, 공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시험 보는 날이 같고 공고문은 따로따로 나올지라도 우리 응시자들은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6년까지 국방부에서 채용을 한 인원은 보시면은 14명, 13명, 23명, 26년에는 5명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만 자, 지원자들이 23년에 77명, 24년에 98명, 25년에 103명, 26년에 너무 조금 뽑으니까 좀 줄기는 했어요. 지원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1년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직렬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아마도 경쟁률이 낮았을 거라고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국방부 특히 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 이상의 많은 인력들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서 많이 뽑아서 26년에 조금 줄였나 봐요.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9급을 이렇게 10명 내외로 꾸준히 뽑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육군이 있습니다. 육군은 국방부보다도 훨씬 뽑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거의 한 2배가량 되죠. 거의 한 2배가량 되고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봤더니 지원자가 생각보다 국방부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군, 근무 환경이 그래도 군에서 괜찮다라고 알려진 공군 같은 경우 국방부가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선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선발을 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선발 안 했다가 소규모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각 군별로 채용하는 인원과 지원 인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보통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회사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업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좋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이거는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방부 이제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쪽을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군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히 사이버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있죠. 국방부에서는 사이버 사령부, 또 뭐 777부대 뭐 이런 곳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예하 부대들보다는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을까. 물론 책임감도 훨씬 더 높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국방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이 4개의 군 부류 중에서 똑같은 사이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컷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연도마다 컷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국방부가 제일 높고, 그리고 그냥 쓱 봐도 가장 많은 인원을 뽑으면서도 지원자가 적은 곳이 육군 쪽이죠. 자, 육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인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도 육군 부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그냥 일반 군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인제 원통 강원도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 좋은 곳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발령받았을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또 인원은 계속 필요합니다. 뭐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육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산 관련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 그러니까 보안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어택 서피스, 공격 표면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육군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메인은 국방부니까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겠지만 국방부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또 그만큼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도 많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육군은 또 전국에 퍼져 있으면서
전국에 퍼져 있으면서 이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뽑고, 다만 국방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육군이 많이 뽑고 지원자가 적어서 컷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육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이외에도 공군은 일반적으로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괜찮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대부분의 경우 비행장 근처, 그죠? 비행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집이 그 근처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군 부대는 아무래도 육군보다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적게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근데 근무 환경 자체는 좀 괜찮을 거고, 해군은 뭐 무조건 바다로 가야겠죠? 그죠? 무조건 바닷가로 가야 될 겁니다. 강해 해군 있나요? 강해 해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바다로 가야 될 거고, 뽑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해군은 해군 자체로서 저는 메리트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우리 보안 분야에서 많이 이슈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선박보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뭐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컴퓨터 보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해군은 뭐 그런 쪽의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군 합격하면 무조건 바다로 갈 테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9급은 이렇게 선발 인원 그리고 응시자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응시자들이 보면은 매년 각 군별로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100명을 많이 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이 되기는 하죠. 물론 이 중에는 아마도 다른 직렬들에 비해 가지고는 허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원자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전공자도 있지만 비전공자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무원과 관련된 이런 학원에서도 강의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이었어요. 물론 학원이니까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전공자들로도 해서 이렇게 9급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9급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일 잘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경쟁률이다, 그래서 나 한번 도전해볼까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급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낫겠죠. 대우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결국은 9급에서 진급해가지고 8급, 7급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한 번에 시험에서 7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급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목표로 삼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자,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있는데 선발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뭐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이렇게 정도만 있어가지고 이 정도 내용만 있었는데, 다른 해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7급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관문을 뚫을 수만 있다면은 뭐 당연히 9급보다는 좋기는 할 건데, 좀 더 확률 높은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 규모와 경쟁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군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특히 사이버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 장점 먼저 얘기를 할게요. 단점도 많이 있지만은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제를 하는 것은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이 사이버 정보보호를 전공한 분들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이런 형태의 장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소개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공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또 우리 정보보호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리, 이익보다는 국가나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기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그런 생각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공공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은 낮은 커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 공무원 대비 또는 군에서의 일반 행정직 대비 필기에 대한 합격성과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다라는 거. 특히 우리 세종사이버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보보호를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기본 지식과 마인드를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커트라인, 더더군다나 육군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열심히는 해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수석해야 됩니다, 우리 그죠? 좋은 점수 맞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시험에서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0점 미치면 과락인데 과락만 조금 넘기면 합격하는 수준? 뭐 이런 경우들도 심심찮게 나오게 되고요. 커트라인이 높아봤자 70점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80점대를 넘긴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국방부도. 이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근데 공무원 시험은 어때요?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의 경우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뭐 100점 가까이 맞아야 한 두세 문제 틀리면은 탈락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무원 시험은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장점. 민간 IT 수요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은,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군무원 사이버 직렬의 시험 과목이 정보보호론과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폭넓게 다룹니다. 자격증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자격증 취득과 민간 기업의 군무원을 들어가는 사람이 민간기업 이직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직을 할 수 있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군에서 일했던 업무, 그죠? 이런 것들이, 자,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조직 당연히 군이겠죠, 그죠? 맞나요? 또 다른 기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보 보안을 다루어야 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도 근데 정보 보안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IT 수요와 연계를 할 수 있다. 자, 군에서 했던 커리어가 민간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군에서 사이버직이다라고 한다면은 군에서 가진 경험을 민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밀과 관련된 내용들이 막 외부에 활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으므로 신입, 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입으로서 어딘가 구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입 장벽도 낮으면서 정보 보안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원은 우리가 왜 합니까? 군무원도 마찬가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정년 보장되고요.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군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있고요. 공무원연금은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무원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안정성이거든요. 그죠? 군무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군이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정년 보장이 되면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받을 수 있고요. 급여가 다소 적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있고 또 장기간을 내가 아무 업무에 대한 걱정만 하고, 그죠? 직장에 대한 걱정, 직장이 없어질 거에 대한 이런 고민 없이 장기간 쭉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니던 회사도 없어졌어요. 한 10년 다녔던 회사도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민간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기업들도 망해 없어지는데요. 그죠? 근데 군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보장을 한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민간 IT하고 연계한다라는 측면에서 정보보호를 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도 충분히 우리가 젊은 나이에는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점. 특히 육군, 지방과 격오지에 근무를 할 가능성이 좀 다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단위의 부대들로 퍼져서 발령 받으면 그쪽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지역 사이버 군무원은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군 현역 계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서지역까지도 발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가에서 발령을 하면 따라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자, 그 다음 아무래도 군이다 보니까 군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휘 체계에 적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체계가 체질에 안 맞는 분은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추. 그죠? 그러니까 군대 특유의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런 문화에 잘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군무원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군은 군인들 중심의 조직인 거는 맞아요. 공무원, 정부 부처는 공무원, 일반적인 다른 정부 부처들은 공무원 중심의 조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군은 군인들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무원이 군인들과의 약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신분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군인들과 특히 이제 군의 장교들하고 보통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장교 하사관들하고 전문 지식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장교분들도 지금은 어떻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정보보안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정보보호 지식을 잘 모르는 이런 장교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사이버 국방학과도 우리 세종대학교에도 있지만은 사이버 국방학과 그 고려대학교도 있고 이런 쪽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군에 정보보호를 이해하고 있는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약간의 압박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 자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은 군의 정보보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일반 민간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기밀 그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사고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 파급력이 책임이야 내가 별거 있어요? 안 되면 잘려야지. 그렇긴 하지만은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요소가 없잖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보보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필수적인 숙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시간을 두고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부분이 장점과 단점으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몇 년도에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해에 선발 일정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경력은 그냥 보지 않을게요. 일단은 원서 접수를 4월 말에 받습니다. 원서 접수를 4월 말에 받고 그리고 필기시험 계획에 대한 공고가 6월 달에 되고요. 그리고 실제 필기시험은 7월 초 거의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그 시간에 다 같이 봐요 그냥. 필기시험 보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면접에 대한 내용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면접 시험을 실제로 보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그 다음 달 정도에 이렇게 해서 9월 말 정도에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원서 접수 시작해가지고 9월 말까지 이렇게 쭉 가는 프로세스가 거의 한 1년 진행이 됩니다. 자, 선발 기준을 볼 것 같으면은요, 필기시험이 75%, 면접시험이 25%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면 우리가 또 공부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수능 같은 오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 네. 그래서 각 과목당 25문제, 국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각 과목당 25문제고 한 과목당 시간은 25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따 문제 예시에서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1분 내에 탁탁탁탁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기는 해요. 자, 그리고 합격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150%, 1.5배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필기시험에서 합격이 돼서 면접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합격할 확률이 최소한 60%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선발 예정 인원 플러스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이버 직렬에서는 거의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요. 자, 동점자 발생한다라고 하면 동점자는 모두 일단 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면접이 있습니다. 네, 면접이 최종 채용할 때 차지하는 비중은 25%이기는 해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 요소는 전문 기술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술만 보는 게 아니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의사표현 능력,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도 봅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질문도 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질문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는 정도 수준이면은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 준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유튜브로 이 클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세종사이버대 따로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로 이 클립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군무원 강의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알고리즘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서 저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몇 년 동안 군무원 준비 학원에서 또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시험 준비 전략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요. 근데 7급이면은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7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왜?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면 당연히 좋기는 해요. 그리고 정보보안 기사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군무원 자격증을 떠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안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보보안 기사 따야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보보안 기사가 취득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겸사겸사 어차피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공부를 해야 되니까 7급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 취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9급은 정보보안 산업기사 취득하세요.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는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안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산업기사 시험을 봐가지고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셔서 9급 시험을 볼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익과 한국사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미리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매년 가장 첫 시간에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군무원 시험을 보는데 꼭 정보보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어라 라는 것을 강조를 드려요. 물론 국어 시험을 보기는 합니다. 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문해력 이런 거 필수이기도 한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단연간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자, 독서량이 경쟁력이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정보보호 지식보다는 국어 실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만약 준비를 하게 된다면 공부를 하면서 보면 알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문맥을 통해 가지고 정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딱 찾을 수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국어 실력이에요. 특히
문해력입니다. 군무원 시험은 또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수능하고 다르게요. 시험 출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출제 인원이 아까 시험 출제하는 분이 인원수가 많지가 않고 수능처럼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서 수능 정도 수준으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의 그 해 출제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시험 문제가 좌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엽적인 문제 내지는 그 출제위원분은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잘 공부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모든 경우에 수에 대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 문제들 중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문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유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꽤 나오더라. 그런 문제를 딱 맞추면, 자, 남들 맞추는 문제, 남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 쫙 공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 딱 한 문제만 맞추면 우리는 합격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에 따라 표현 방식이 상이하거나 내지는 문맥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국어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라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또 군무원 시험의 특이사항으로는 문제의 난이도를 매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출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큰 틀은 잡을 수가 있는데 합격을 좌우하는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제위원회 그 해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을 출제위원회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노량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무원 시험 온라인 인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학원 수강도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커리큘럼도 그렇고 우리 전공자분들이 학원을 다녀가지고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다.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듣거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우리 정보보안학과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더라. 다만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또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질문 대답도 해보고 정보보호 지식뿐만이 아니라 또 군무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만 또 따로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습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무원 시험 준비 전략까지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을 만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강의로 이렇게 오늘 정해진 시간 내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또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소개한 내용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충실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군무원 사이버직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요. 2부로